헌문편 41장은 중국 철학사의 아주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출발점이 되는 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논어 41장 이 부분에서부터 중국의 도가사상 이게 출발이 되는 장이 바로 41장이어서 도가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경 기절까지 나오는 아주 어려운 기절이니까 관심 있는 분은 아주 조심해서 보시고 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 41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춘추 후대의 철학사 도가사상이 출발하는 그런 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공자들의 육아사상이 현실에 참여해서 도덕을 실천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버리지 않고 적극 개혁에 참여하려는 그런 사상인 반면에 여기서부터 이 장부터 출발하는 도가사상은 현실을 초탈하여 자연과 합일된 삶을 유지하면서 은둔하여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상, 그런 사상이 바로 도가사상, 도가사상의 출발점인 헌문 41장. 그러나 이 헌문 41장에서는 세상은 버리는 것은 쉬운 것이나 실패 속에서도 도를 지키며 현실에 남는 것이 군자의 길이다라고 공자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 헌문편 41장입니다. 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헌문편 41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격경입니다. 위. 이게 아주 어려운 자라. 격칠격자. 경은 경세경인데, 경세경, 칠격. 즉,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공자가 우리나라에 갔을 때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에 갔을 때 주술목이죠. 술을 쳤다, 무엇을, 경세를.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것은 돌로 막힌 타악기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타악기니까 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우리나라에서 경세를 연주했다, 쳤다, 이런 얘기죠. 실격이니까 쳤다. 경은 돌로 만든 타악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아주 음악도 아주 천재성을 가진 양반이죠. 그래서 악기도 아주 잘 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경세, 이것을 연주했다, 쳤다. 그것을 치자 이제 이 소리가 밖으로 이렇게 들리니까 지나가는 사람, 있다, 그런 자가 있다. 그런 자가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뭐냐? 하계 이과 공자 지문, 이게 불완전 명사에서 이걸 완성이 되죠. 바로 괴는 흡상태기를 치고 메고 있어요. 메다. 흡상태기, 삼태기죠. 삼태기.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옛날에 삼태기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농부처럼 삼태기를 메고 그리고 지나다 어디를 공자의 문, 공자가 묻고 있는 문을 지나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뒤에 문장을 다 읽어보면 이게 바로 은자죠. 숨어있는 사람. 비록 등에는 삼태기를 지고 아주 좋은 사람까지였지만 이 사람이 시경에 있는 이런 그 식기를 애우는 아주 유식한 사람이죠. 그냥 진꾼이 아니죠. 진꾼인 채 하는 거지. 세상을 숨어 사는 은둔자.
즉, 이 하괴, 이 아주 악상태기를 메고 공자문을 지나는 그런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은둔 자가 말하기를, 유심제, 뜻이 있구나, 마음이 있구나, 무슨 아주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공자가 우리나라에서 이 경세를 연주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공자의 문 앞에서 문 앞을 지나는, 짐을 짊어지고 지나는 자가 이제 말하기를, 참 뜻이 담겨져 있구나. 공자가 치는 그 음악에 어떤 굉장히 깊은 뜻이 담아 있구나. 뭐가? 경호. 즉, 경세 소리가, 경세 치는 소리가 아주 의미심장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자가 우리나라에서 경세를 치는 그 소리에는 이 은둔자가 볼 때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공자의 울분이 담겨져 있구나. 세상에 대한 답답함,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이 은둔자 진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이 잠시 후에 또 이 사람이 또 말하기를, 처음에는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연주구나 이러면서 조금 있다가 또 말하기를, 비제 경경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게 바로 가장 이 장에서의 핵심, 아주 중요한 얘기죠. 비는 비열하다 이런 때는 더럽다, 촌스럽다, 실박하다, 고루하다 이런 뜻이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참 고루하구나, 갱경호구나. 갱경호는 돌 부딪히는 딱딱한 소리가 아주 각박하고 깐깐하구나, 이런 얘기죠. 즉 공작의 경세를 치는 소리는 바로 그 소리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 아주 융통성이 없는 그런 태도구나.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절개, 이거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자는 삼태기를 짊어지고 공자문을 지나는 그 은자는 공자를 향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노인네구나 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막개지야. 여기서도 부정이 들어왔으니까 전치가 됐죠. 지혜 목적어시 이게 뒤에 와야 되는 목적어. 그러니까 막지기 이래야 되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에 그쳐야 되는데, 사기, 그러면 그것으로서 그만두면 그만둘 일이지.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만두면 되지. 이 심측 여, 천측 개, 이거는 나로 아주 시경에 나오는 아주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시경, 국풍의 태풍에 나오는 그런 시인데, 바로 깊으면은 그냥 옷 입은 채로 가지고 가고, 얕으면은 걔 옷을 좀 벗고 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비웃는 것이죠. 세상을 저렇게 고집스럽게 뭐를 사냐. 안 되면 그만두고 그냥 세상 등지고 살든지 그러지, 뭐로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여기 있죠, 저기 있죠 써달라고 다니느냐. 이걸 지금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경에 나오는 이 얘기는 아주 의미가 아주 심정한 것이죠. 물이 깊으면 그냥 옷을 입은 채로 건너고 물이 얕으면은 바로 옷을 걷고 그러면 되지. 에? 뭐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고집을 부리느냐. 이 말을 들은 공자는 말하기를 과제. 참 세상 바라보는 버리는 일 참 과단성 있게 얘기하는구나. 버리는 건 간단하다. 그러나 미진하냐. 이것도 미라는 이 부정조사가 나오니까 전치가 됐죠. 지가 뒤에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앞에 왔죠. 즉 미난지의 이게 이제 해석을 하려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무모하게 세상을 버리는 이 지는 이 무모하게 세상을 버리는 일은 어렵지가 이 말은 무예요. 없다, 쉽다 이런 얘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주 비유적으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즉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처신하지 형편에 맞게 대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문표에서 짐을 진 사람 이걸 은자죠. 숨어있는. 그 공자를 비판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만두면 되지 않냐. 깊으면 그대로 옷 입은 채로 걷고 건너고 물이 얕으면은 걷어올리고 걸면 되지. 즉 세상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처신하라는 그런 현실적 충고죠. 이에 대해서 공자는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과제 참 단정적인 사람이구나. 미진하냐. 더 이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지가 않다, 쉽다. 이게 뭐야 더 말해도 어렵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심측여 천측해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부하는 사람이면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서 제가 시경, 국풍, 폐풍에 나와 있어요. 제목은 포유고엽입니다. 이 시는 4절로 되어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로 되어 있는데 이 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시경에서 포유고엽이라는 그런 시는 그냥 겉으로 보면 포는 이게 박이에요. 옛날에 바가지를 만드는 박이라는 그런 그 고인데 박. 박에 요 있다 고 마른 잎이 있다. 박에 마른 잎이 있다. 이런 얘기지만 이 제목과는 다르게 이 내용이 아주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을 대충 그 시경 폐풍 포유고엽을 4기절을 전부 읽어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강을 건너 혼인하려는 어떤 상황, 그것과 연결된 노래예요. 그래서 2, 3, 4, 이 기절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나루터가 나오고 나루터가 나오고 까투리 울음소리가 나오고 해솟는 아침이 나오고 총각이 나오고 그리고 오라는 손짓하는 사공 이런 내용들이 이게 나옵니다. 끝에 가서 4장에서는 바로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딴 사람은 물을 건너서 가는데 나는 건너지 않고 우가 여기서는 임이에요. 임을 기다린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걸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바로 1편에서 포유고요. 박에는 이게 물 뜨는 그 옛날에는 바가지라고 있었어요. 바가지 만드는 박. 박에는 고엽이 있다. 즉 박에는 나뭇잎이 마른 나뭇잎이 고엽이니까 이 박에는 마른 잎이 생기고 재유 신섭. 재는 이게 나루터예요. 나루터에는 깊은 건널섭이니까 이 건널목이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바로 신축여 천축계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이 어원이. 즉 깊으면 그냥 걷고 얕으면은 옷을 걷어서 올리고 걷고 이 소리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2, 3문과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까떨이 울음소리 해솟는 아침 총각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시예요. 다쓰기가 도모해서 쓰고 마지막 기절은 초초 주자 초대할 때 이 초자죠. 그러니까 오라고 주자 사공이죠. 주자 오라고 손짓하는 사공. 그래서 사공이 빨리빨리 와라 이럴 때 인섭 다른 사람들은 섭 건너는데 앙부 나는 안 간다 이런 이걸 반복했죠. 다른 사람은 건너지만 나는 안 간다. 왜 안 갔느냐? 앙수 나는 기다리겠다. 누구를? 나의 친구를, 나의 임을, 모름지기 임을 기다리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신축여 천축계는 바로 이 시경 폐풍에서 나오는 호유고역의 첫 기절의 마지막 이것을 이 은자라는 사람이 삼태기를 짊어진 그런 그 초라한 사람이지만 시경 2 기절을 따가지고 공자를 비웃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데 참고할 사람들은 참고하시고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우편 42장은 이 서경이 등장하는데 서경의 무일편에 고적의 사례가 언급됩니다. 이 고적은 은나라 중흥군지 은나라를 아주 부강하고 아주 훌륭하게 만든 그런 임금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고 절제된 군주 이미지로서 공자는 이 고종을 이상적인 군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3년간 거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시 통례예요. 임금도 세칸 여음하게 해당하는 양암이라고 있어요. 양암. 아주 옛날 말이니까 양암. 이 양암에 거처하면서 묵묵히 정사를 봐야 됐어요. 아울러 백관들도 모든 정무를 일괄해서 이 총재에게 총재 즉 최상의 재가를 받고 처리했어요. 이게 바로 예기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 장은 아주 옛날에 나오는 것들이어서 조금 복잡하고 그런 사람은 아주 무시해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데 그래도 논어를 읽었다는 사람이 이 정도는
읽었다 이 정도니까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웬만하면 그냥 무시해도 별 탈 없는 그런 장입니다. 즉 이 서경이라는 책은 서운 그랬는데 서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 얘기입니다. 5,000년 전 사마왕제가 다스렸다는 건 신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200여 년간 황하유역 요선을 비롯해서 춘추시대 이 하은주 이 시대의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이니까 이 역사책에서 나오는 그런 말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이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장, 왈, 서운, 우는 이게 간접화법으로 이게 운용했다. 자왈, 직접화법으로 말하는 거죠. 우는 서경에 이르기를 이런 얘기죠. 자장은 말하기를, 자장이 말한 내용이 이것이죠. 서경에 이르기를 고종 양음 3년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종이라는 사람은 양음 부모가 돌아가서 3년 동안 거성하고 있는 동안은 말을 하지 않았던 게 무슨 말이십니까? 이렇게 자장이 공자한테 물은 것이죠. 조금 어려우니까 당시만 해도 서는 경자를 아직 못 붙였죠. 한나라 시대 붙였으니까 이때만 해도 서는 서경을 얘기해요. 서경은 바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죠. 이 서경에서 이르기를 고종이 양암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년 동안 고생하는 동안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않았더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자장이 공자한테 물었죠. 여기서 중요한 고종, 아까도 했지만 은나라를 중흥시킨 이름은 무정이라고 그래요. 무정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양음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왕의 아버지 부왕이 죽은 다음 그 천자, 그 왕이 거처하는 것을 양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임금의 염학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선대왕이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왕이 조용히 양음에서 3년간 복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복상할 때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자장이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하필 고종, 꼭 고종만이 그렇겠느냐? 고지인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느니라 이런 얘기.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흉자예요. 흉자. 굉장히 어려운 자인데 다시 말해서 흉이라고도 하고 마늘 횡이라고도 합니다. 죽다 이런 소리. 죽다. 그러니까 이 흉거. 그래서 이 얘기로는 이 말을 쓰는 얘기로는 맞아 흉거라고 있어요. 흉거. 왕이 거했다, 갔다, 죽었다. 또 흉서라고도 있어요. 흉서. 서거했다 할 때 써죠. 흉서. 왕이 죽었다. 이걸 높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백관도 모든 것을 자기들이 총기, 모든 백관들이 다 자기의 직책을 총괄해서 이청 누구한테 듣느냐? 총재한테 듣는다. 수상으로부터 듣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청의 총재 3년 동안은 왕은 모든 직무를 왕도 모든 직무를 자기가 정결하지 않고 총재의 말을 듣고 처리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총재에게 재갈을 이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3년 동안은 총재의 통솔을 따랐다. 이런 의미는 뭐냐?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공자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말을 하지 어떻게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로 실제 새 임금이 함부로 정치하지, 왕이 죽으니까 왕의 뒤를 이을 그 왕이면 새 임금이죠. 함부로 정치하지 않았고 상중에는 정치행위를 자제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는가? 육아의 핵심은 바로 효죠. 부모, 선왕이 죽었는데 곧바로 자기 방식대로 정치하지 않고 애도와 선왕의 뜻을 계승했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 총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상중에는 군주가, 임금이 적극적으로 정치를 안 하고 최고 재상인 수상이 국정 운영을 보좌했죠. 왜? 정치 안정장치를 위해서 그랬죠. 현대적으로도 지도자 교체 시 급격한 정책 전환, 이것을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제도 안정,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급격한 정책 전환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어려운 서경이 나오는데 이 서경의 주소에 안일 무 1편이 나오죠. 무1편이 나오는데 이 서경이란 책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수많은 기록들 3천 이상인 것을 공자가 졌어요. 공자가 후세에 참고될 만한 것을 100여 편만 뽑아가지고 진 책이 바로 서경입니다. 그래서 서경은 주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죠. 중국 역사의 시조죠. 한원으로서의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상서로서 그 은나라 중국의 고종에 대한 것은 바로 추석의 무일편에 적혀 있습니다. 무일이라고 해서 편안하지 말아라. 제 호가 일초인데 상당히 50여 년 전에 산속에서 엉뚱한 짓을 할 때 제가 쓴 건데 여기서는 편안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편안한 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산속에 숨어있는 풀. 일자는 숨을 일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초 그래서 산속에 숨어있는 풀 한 폭이 누가 밟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면 뭐 누가 상관을 합니까? 이렇게 호를 줘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제가 질 때는 산속에서 숨어있는 풀 한 폭이다 이런 의미로 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일은 편안하지 마라 이런 편안한 일자가 있죠. 숨을 일자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편안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주소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기재, 기재 고종시. 그러니까 고종의 재직시에 이런 얘기죠. 성은 고종인데 이게 여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고종 재직시. 뭘 했느냐? 구로 우예했어요. 예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오랫동안 밖에서부터 낮은 백성들과도 일을 했다. 예? 구는 오랫동안 밖에서부터 낮은 사람들과 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생략돼 있죠. 그래서 이게 원자인데 원 이해 원 이해 이것이 기자입니다. 함께하다 이해 같자다. 소인과 이해 소인과 같이 하다. 그러니까 낮은 백성과 더불어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작기즉의 즉위할 무렵에 내혹 양음 이때 바로 친상을 당해서 양음을 당해서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양음 3년 불어는 바로 이 서경 주서편의 무일편에 나오는 바로 이 얘기와 이 얘기를 따서 지은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장은 바로 서경의 이 무일편 이 얘기를 따서 저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양음, 논어에서는 양음이라고 그러는데 얘기에서는 양암이라고 해요. 양암. 이렇게 양암이라고 했고, 또 한서에서는 이것을 양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려우니까 그냥 스치는 기분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입니다. 헌문편 43장은 공자의 예치 사상을 매우 간결하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냥 본문을 보겠습니다. 공자 자왈 상오래 즉 민의사야. 간단하죠. 여기서 예치사상이니까 예치사상의 위자리에 있는 사람은 바로 통치자를 얘기하죠. 군주, 통치자, 군주. 상호에 통치자나 군주 이런 사람들이 예를 좋아하면은 즉 그러면은 민의사 백성을 부려먹기 좋으니라. 아주 간단하죠.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주술목이죠. 그러면은 바로 부르기 쉽다. 국민을 부리기 쉽다. 따르게 하기 쉽다. 그러니까 윗사람 통치자가 예를 좋아하면은 백성은 부르기 쉽다. 즉 쉽게 따라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공자는 강압적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라는 얘기는 바로 억지로 부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따른다 이런 얘기죠. 지도자가 상급자가 예를 실천하면 백성이 신뢰하고 자연에 따라온다 이런 얘기죠. 철학적 의미로도 예는 질서의 근본이죠. 옛날에는 법률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제도가 없었으니까 예로서 모든 법을 대신했죠. 그래서 예는 질서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예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생활의 질서이고 상하의 책임이고 사회적 조화라는 뜻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를 좋아한다.
지도자가. 이 얘기는 바로 지도자의 솔선수범을 얘기하는 것이죠. 백성을 바꾸려면 먼저 지도자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덕치의 표현이죠. 한번 봤죠? 기, 신정, 그 사람의 몸이 바르면은 불령, 명령하지 않아도 행동하게 된다.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명령보다도 모범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죠. 현대 조직사회에서도 리더가 원칙을 지키면 구성원이 잘 따르고, 리더가 규칙을 어기면 조직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권력이 아니라 모범이죠. 통치자가 이를 몸으로 실천하면 백성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